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진보 선생님 화면 공유해 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송희재 선생님께 제가 원고를 너무 늦게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반만 일찍 드리고 반을 오늘 아침에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원래 발표회에서 좀 토론자 선생님께서 수월하게 토론해 주시는데 제가 좀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은요, 이 주제는 동학 공동체의 두 지향과 공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최시형까지, 그러니까 동학의 초기 동학의 보고가민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최재우의 공의식, 이것을 중심으로 최시형까지 이게 이제 손병희까지 이어지는데, 손병희까지 아니고 최재우와 최시형의 동학 성립식이죠. 성립과 전파식인데, 이때에 이제 동학 공동체가 두 가지 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최재우와 최시형에게는 조금 다른 미세한 공의식의 차이로 드러난다, 이런 목적으로 이 글을 써봤습니다. 예, 진보성 선생님 화면 네. 조금 크게 키워달라는 요청 있으셨습니다. 화면 조금만 더 키워달라는. 예. 네. 이 정도 괜찮으신가요? 이 정도? 예. 네, 그럼 일단 글을 쭉 읽어보면서요,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과 맺은 말이 좀 급조돼 좀 어색합니다. 동학은 최재우가 창도했고 그것을 최시형이 계승했다. 동학 사상의 형성과 역사에서 초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최재우와 최시형의 행보와 사상을 살펴야 한다. 1894년 동학 농민혁명 당시 동학군이 내걸었던 보고관민은 변혁과 혁신의 구호이다. 이 변혁과 혁신의 문구는 최재우가 처음 자신의 글에 사용하면서 알려졌다. 보고관민은 반봉건 반외세라는 사회의 대내적 두 기치 상징으로 표현된다. 물론 동학의 3대 교주인 손병희도 보고관민을 사용하였으나 직접적인 식민지 시기를 경험하지 않았던 최재우가 동학을 창도할 당시 상황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쇠퇴기를 걷는 국가의 존립 문제가 존재했고 밖에서 침탈하는 외세의 위협이 계속 가중되던 시기에 최재우의 보고관민은 자기 불안의식이 반영된 생존 문제의 고민과 그 해결의 계책으로 던져진 것이었다. 최재우의 보고관민은 동학의 공동체 성격을 규정하는 키워드로도 작용한다. 같은 맥락에서 공동체의 지향과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면 공의식을 도출할 수 있고 최재우의 뒤를 이은 최시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최시형의 경우에는 보고관민이라는 문구가 자신의 글에 보이지 않는다. 동시대를 살았으며 동학 공동체를 이끌어온 두 인물에게 보고관민이 동일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최재우의 동학과 최시형의 동학의 성격,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동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격과 공의식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학은 태생적으로 두 가지 이중화의 지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 지향의 영성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변혁과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실천 지향이다. 이 둘은 신앙 공동체와 사회적 실천 공동체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상이한 두 지향과 각 지향 아래 동학의 공동체 성격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최재우와 최시형이 보고관민을 어떻게 이해하고 글과 행위로 풀어내고 있는지를 규명하려 한다. 네, 그 다음 부분은 지금 발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말씀하셨죠? 40분.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서자 출신이죠. 최재우는 서자 출신이고요. 그리고 뭐 20세가 되었을 때는 뭐 집이 소실돼서 양아들로 입양했던 뭐 자기 형님의 되게 뭐 같이 끼어 살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남 최욱은 영남 쪽의 퇴계학파 계열의 유학자인데요. 그다지 뭐 이 당시에는 뭐 교육 관계가
교육 경기가 좋았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유명한 학술적으로 유명한 학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어린 시절의 기억은 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몰락영반의 가문의 소생이고요. 그리고 어떤 학문적인 것을 어릴 적부터 뜻을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 조건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세하고 31세까지는 또 여러 지역을 이제 누비는 그 장산일을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근데 이 장산일의 장사길을 다닌 기억이 이 경험이 그 당시 이제 향촌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어려움, 부패상, 또 향천 질서가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이제 그 몸으로 직접 피부로 부딪히면서 습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세태를 두고 이 동학에 보면은 그 동학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각자 위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위심이란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나와 남을 구별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풍속을 어지럽게 하고 주객과 지배 피지배를 철저히 나누는 개인적 이기적 분별심이 강화되는 군상을 묘사한 말이다. 최재호가 1860년 4월 5일 동학을 창조한 이후에 1861년 봄에 집필한 포덕문과 몽중노소 문답가에 등장한다. 장사일로 향리를 떠돌던 시기부터 최재호가 바라본 사회 구성원들이 드러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상징적으로 군신 부자로 지칭되는 사회주의 역할의 주체들이 제 역할을 감당치 못한다고 여길 만큼 사회체계가 붕괴한 상황에서 부패한 수령과 이양 및 토들이 향초민을 대상으로 수탈을 자행하고 수탈의 대상인 농민은 극단적인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 당시의 분열된 풍속을 대변한다. 최재훈은 한나라 내부에서 인간 사회의 질서가 불합리한 방식으로 형질 변경되어 유전되고 농상에 종사하는 일반 민중들이 자신의 고단한 삶으로 사회적 모순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불어나게 여겼다. 또 이 당시 이제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해서요. 어떤 사회 시스템 구성원 간의 관계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여기에서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더해진 그런 이제 총체적인 문제가 이 당시에 사회 환경에서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뭐 기존의 도덕과 윤리, 지식, 제도 차원에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최재호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당시 조선은 이제 대내적인 위에서 살펴보면 대내적 사회 공동체 내부 문제고요. 대외적으로는 1851년 1800년대 중반부터 그 후반으로 가면서까지 계속해서 그 선박 서양 선박이죠. 예, 이 선박들이 나타나서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실제로 피해도 많이 입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을 최재호가 젊은 시절에 경험을 하고 또 풍물 접하면서 서학에 대해서는 일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서학에 대한 견해가 특히 동학 연구자인 그 박맹수 선생님의 글을 보면은 서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학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동학을 만든 건 아니고 서학 자체를 완전히 뭐 부정하는 것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없다. 대신 이것이 서양 문명에 대한 어떤 공포와 불안감이 서학에 대한 인식에까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은 연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서양의 침공에 의해 가지고 또한 이제 침공 이후에 그 서학 교당을 세워서 뭐 교리를 강압적으로 전파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이제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조선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경대전 포동문에 보면은 이제 보고관민의 계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여기에서 이제 이 오늘 글의 주제이기도 한 보고관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상정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 최재호의 동학 공동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불안의식의 성격과 영성주의의 발산이라는 소제목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시대를 불어나게 보았던 최재호의 시각은 19세기 조선에서 유교 지식인들이 사회 내부의 모순을 읽던 현실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재호가 안으로는 사회 공동체 내부의 불안함을 보았고 이어 밖으로는
곧 조선의 당도와 서양의 공세를 예상하면서 조성된 불안의식은 정치권과 지식사회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유학자들의 우환의식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최저의 불안의식은 사회적 직책이나 영향력이 없었던 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삶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장받을 수 없는 불투명한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이 원초적 불안이었다. 그러니까 최저의 불안과 반대의 위치에는요, 나라의 존속에 대한 이념적 책임을 가지고 국망의 조짐이 있을 때 몰락 지점에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 산화되기를 각오하는 유학자들 일신을 느끼는 정서도 이와는 유사하겠지만 그들은 나라의 원기임을 자임하고 있고요. 이들이 이해하는 보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전을 보자를 쓰죠. 그래서 요 주석에 보시면요, 주석 주 13번에 보시면은 위정척사파의 최익현이나 개화파 인사들 또는 고종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이 보전할 보국이라고 하는 보전할 보자를 써서 보국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통용했습니다. 이 보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때 쓰는 보국이라고 하는 말은 호국의 성격이 좀 강하고요. 보국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결돼 국가의 존속이 있어야 존립이 있어야지만이 안민이 가능한 그런 이제 논리가 되는 거죠. 근데 최재호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의 평등한 백성으로 나라의 정립을 도운다는 이 도울 보자를 씁니다. 예, 보국안민이. 그래서 나라의 정립을 도와서 민중의 안정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나라의 정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능동적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민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도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해는 최재우의 이해는 이제 이 민이라고 하는 같은 백성으로 자기를 포함한 똑같은 처지에 있는 민중 삶에 대한 연대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재우가 이 어떤 지식인들의 그 독서 수행을 통해서 어떤 연대의식이라든지 깨달음 이런 것들을 얻은 게 아니고요. 이제 특별한 그 체험을 하죠. 이쪽부터 읽어보면요. 세상에 이 도학자들이 말하던 천리와 천명이 무엇인지 체득했다. 그 방식은 기존의 독서 수행이 아닌 신비 체험, 특히 종교 체험이었다. 최재훈은 뜻하지도 않게 경신년 1860년인데요. 사월 마음이 선뜻하고 몸이 마구 떨려와서 이 같은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또 그 상태를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웠던 중 문득 어디선가 신비한 말씀이 들려왔다는 말로 자신의 신비 체험을 알린다. 그래서 뭐 서도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지 뭐 그런 것들을 먼저 묻고요. 하지만 이제 신비한 말씀이 나에게 영부가 있고 그 이름은 선약이요, 이름은 태극이고 또 다른 형상은 군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서 너 또한 진실로 무궁한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우주의 무궁한 생명을 얻어 무궁한 덕을 천하에 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제 무국대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보면요, 총체적 불안의식의 정점을 보여준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도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고 물은 것은 평소에 최저우가 이제 서학과 서양 문명의 위협성을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우가 얻은 도는 서도와 달리 무한한 드넓은 도라고 명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주와 생명에 내재한 신성한 실제이며 생명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원리에 입각한 모든 개체들은 유기적으로 소통한다. 즉 공동체 내 모든 개인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삶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근원적 생명 원리에 입각하는 삶이고 현실의 불안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최재훈은 이러한 영성의 자각, 영성의 발산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들끼리 평등한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대내외적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그 연대의 주체는 동학의 도를 받아들인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정립을 도와서 보국 안민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최재훈은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재훈의 생각은 특히 동학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기존의 어떤 공동체의 붕괴 이후에 그것을 대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성립을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저의 영성주의에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내재한 영성의 발전을 통해서 평등의 주체성을 확보하자는 주제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이라는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이었으나
일반적인 사회 운영에 참여한다는 주인의식이 없었고 향촌 공동체 안에서 성리학적 도덕윤리의 지침에 순응하여 수동적인 존재로 스스로에 만족하던 기층민들이 세상을 평등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성주의의 실천이라는 발상과 도약의 노력을 통해 자신들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존재적 각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이 영성 발산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개인의 어떤 영성의 발산의 노력, 영성을 자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공동체의 상태에서는 서로의 어떤 입장을 공감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유대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어떤 삶에서의 공감하는 상황, 부딪히는 서로 엮이는 상황들이 있는 그런 대상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새로운 각성의 공동체가 아래로부터 일어나 국가 내부의 부패에 저항하고 대외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동학 공동체가 기능할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공동체 같은 경우는 유교 지식인데 독서 수행이 아니죠. 이 최재우의 강론과 기도 주문으로 어떤 수행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 사회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이 동학을 창도한 이후에 도원기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종교적 영성 체험을 통한 영성의 발산으로 성립되는 어떤 영성 공동체를 이제 저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저포라고 하는 것은 뭐 기존에 있었던 동학의 단위 조직이고요. 이 적가포는 보통 이제 접은 30에서 50가구로 이루어졌고 나중에 70호 정도 홀을 중심으로 셉니다. 그리고 접 구성으로 100호를 넘지 않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보통 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포의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죠. 최시영 그리고 그 이후에 1890년대 이후에 가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영성 공동체 이런 동학종단은 자연스럽게 이제 각접의 지도자인 접주를 임명했고 이 접주를 임명한 것은요 어떤 보면 관의 탄압을 피해서 최재우가 계속해서 다니면서 이 포덕을 실시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러한 그 포접이라고 하는 접이라고 하는 단위 조직의 각각의 그 지도자를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또 포교회하는 방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영성이 공동체 안에서 잘 발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을 사실 구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도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을 이제 좀 더 일사불란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환경, 조직체를 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요. 이제 최재우는 득도 후에 자신과 부인에게 먼저 포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모두 평등한 존재임을 각성한 의식을 생활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방식으로 이런 이제 영성주의의 확장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주의의 어떤 확장의 세 가지 단계 좀 나눠보면요. 인간 내면의 영성을 각성하고 영성이 발산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이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내유신령을 자극하고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정신적 유대를 구축하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나와 타자가 완전하게 소통하여 현실의 연대행위로 이루어지는 외유기화로 영성의 공공적 발산이 가능해진다. 이 공공적 영성의 발산을 지속하기 위해서 도인들 개개인이 하늘을 받아들여 영성을 지속적으로 발산하는 자기신념 유지의 실천적 노력을 이제 각지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재우의 보국은 접이라는 소규모 공동체를 상정하고 접 조직과 연계된 기층민 삶의 초석을 영성주의 안에서 다듬어 모두가 평등한 이상적 사회에 나아가려는 발산적 지향을 보여준다. 그래서 최재우의 동학 공동체의 특징은 이제 이러한 그 영성의 발산적 지향이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그 유교적 강상윤리의 어떤 질서, 그래서 이제 고전을 보자를 쓰는 공적 가치의
윤리와 다 좀 다른 것은 최재우의 공의식은 다 함께 평등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공감의 연대의식에서 이제 출발했다는 것. 예. 그런 점이 이제 당시 기존의 그런 윤리의식과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륜이 비록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기능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윤리가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사회적 현상 진단에만 그치지 않았고요. 최재훈은 좀 더 근원적인 맥락으로 들어와서 영성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며 창조적인 공의식을 창출했다. 최재의 새로운 공의식은 유교주의 국가체제가 에서 지향하는 공의식과는 다른 면모로 영성주의의 발로이자 현실적으로 보국과 안민의 양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보국 안민을 지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재우 같은 경우에 몰락 유학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한계의 지점도 최시영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계 지점이 보일 것 같아요.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위의 정분론의 맥락에서 고착된 신분체계 아래 사회적 불평등이나 지배 권력층의 민중에 대한 억압과 수탈에 대해 본격적으로 저항하거나 언급하는 모습이 최재욱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 글이나 행위에서요. 보고감민을 주장하면서 안민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는 것이 부족하고 오히려 서양 문명과 서학에 대한 경계와 반일 정서 등을 소환하면서 보국 쪽의 무게를 싣는다. 몰락 양반이자 유학자의 가통을 지녔던 최재우는 동학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지향의 공의식을 창출하였으나 그의 발상에는 여전히 국가 공동체적 공의식의 자장이 남아있었다고 추정해 본다. 영성주의를 지향하며 민중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의 진입을 꾀했으나 그 낯선 시련도 동학을 처음 창도한 시점에서 보면 결국 기존 사회의 바탕 위에서 시작한다는 실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기존 사회의 개념과 인식의 관성을 단박에 탈피할 수 없음은 최재우가 보국안민에서 보국에 치중하게 되는 정황적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최재우의 동학 창도 시기에는 한마디로 그 특징을 정리하자면 발산의 시기였다. 발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발산할 수밖에 없죠. 강하게 이제 초창기에 발산할 수밖에 없는데 탄압을 당하면서 사실은 이것들이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무조건적인 어떤 발산만이 답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사실 최재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최시영 시기에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최시영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그러니까 동학 조직체를 어떻게 유지하고 이걸 존속시키느냐. 그러니까 발산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갑니다. 수렴의 방식으로 사실은 동학의 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최재우가 이제 1863년에 직접 도통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최재우는 이제 다음 해에 대구 형장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최시영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경제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유교적 가통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한 15세까지는 글 공부를 이제 계속 했는데 30대에는 화전민 생활도 하고요. 35세가 되던 해에 경주 용담으로 이제 최재우를 찾아가서 동학에 입도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최시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신비 체험을 합니다. 영성 체험을 하는데 최재우보다는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가우니까 빨리 일어나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체험들은 글쎄 뭐 촉이 좋으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뭐 목욕 같은 거 하시다가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 영성 체험을 했다는 둘이 공통점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동학을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주지시키고 세상의 주목을 받게 한 최재우의 업적은 이루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최재우 시기에 동학이 보여준 영성주의 발상과 도를 전수하는 속도는 폭발적이었고 최재우의 여러 저설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 신념의 질적인 도약은 종교적 신앙 공동체이면서 영성 공동체를 지향하는 동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최시영 시기에 오게 되면 최재우의 영성 공동체 속성은 계승하지만 발산적 공동체 성격을 지속하지 않고 사회적 정황을 수렴하면서 급속한 외부로의 발산과 확장을 지향한다.
그러나 접을 통한 동학의 전파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관의 지목과 유림의 눈을 피하는 피난 행보에서 최시영이 직접 동학을 전수하여 동학 공동체 거점들은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최시영식의 공동체 분화의 성격은 동학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발산적 확장이 아니라 수렴적 확장으로 지역의 전파를 통해 거점을 늘려가며 동시에 최재형이라는 동학의 구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최시영이 구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학 공동체 유지 방식을 전환한 이유는 동학이 기존의 주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이단으로 세상에 크게 지목됐기 때문이다. 조선은 건국이념인 유기적 인문과 공자 아래에 이어져 이제 인정의 정치 철학들을 이제 지배 이념을 내세우고 있죠. 근데 당시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사족 계급의 영향력이 약해지고요, 관의 위세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탐관 논리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국가에서 이제 소원 제도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이제 폐색이 돼서 다다 보니까 이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어 밀란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이죠. 1862년 진주농민 항쟁이 뭐 그 대표적인 폭발력을 가진 밀란의 항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에서도 동학을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동시에 관에서도 동학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했었죠. 우려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은 이제 동학이 그만큼 그 포덕이나 어떤 조직화에 있어서 신중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이제 그 최시영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전국을 떠돌게 되는 거죠. 여러 지역을 떠돌게 되면서 특히 이제 산골 지역, 보통 우리가 이제 군대 훈련을 해도 이 도로 쪽으로는 잘 걷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산악으로 걷죠. 밤에만 걷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도빈이 그러한 그런 모습들을 사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리에 은밀적으로 사실 포덕이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재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시영의 3년상을 지니면서 이 동학 공동체의 어떤 그 기조를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 우리의 도 안에서는 일제 반상의 구별을 두지 말라. 우리나라 안에 두 가지 패풍이 있으니 하나는 적세의 구별이고 다음은 반상의 구별이다. 적세의 구별은 집안을 망치는 근본이고 반상의 구별은 나라를 망치는 근본이니 이것이 우리나라의 고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시영은 사실 이런 것들을 기조로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것들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자들한테 맞절을 하거나 뭐 여성들의 말도 한울림의 말이다 이렇게 경청했다는 것들인데, 바로 이것은 시천주, 최재호가 얘기했던 시천주에서 즉 모심에서 섬김, 사인 여천으로의 그 융합을 융합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의 도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시영의 동학 재건은 와해된 공동체의 재건이다. 동학은 태생적으로 영성 공동체에서 출발하고 했고, 최재호가 구성한 영성 공동체는 종교적 신념으로 응집된 공동체임을 동시에 평등한 사회의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시영은 최재호의 공동체 기조를 이어받았으나 영성이 동학도인들의 일상세계에서 발현되는 것에 주목했다. 이것은 최재호가 대외적인 외래 문명의 충격을 받아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개개인이 지닌 영성을 자각하고 동학 공동체 내부에서 영성을 밖으로 발휘하는 것으로 영성주의를 강화하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칫 주관적 신비주의로 오해될 수 있는 영성을 신성의 영역에 자리하지 못하게 하여 추상적 이해를 방지하고 영성을 생활세계에서 직접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일상 영역으로 끌어내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영성의 실체를 체화화하는 것으로 동학의 수행을 구체화한다. 이것은 곧 수양의 일상화이며 최재우에게서 발견되는 동학 공동체의 사회적 실천 지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학 내부에서 최시영 스스로가 구심력의 중심에 서는데, 이때 밖으로 표출되려는 동학의 혁명성이라는 원심작용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내실을 다져 교단의 안정성을 배가하고 점진적으로 교세를 확장하여 향후 본격적인 사회적 실천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확립하게 된다. 최시영을 구심점으로 동학의 집단적인 공동의 사회 기량을 목적하는 운동 영역이 내부에서 충실해지는 과정을 거쳐 이것이 이제 고도를 결집하는 지점에 다다르면 사회 변혁 운동으로 강력하게
발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그 예전에 그 동학사상과 동학혁명에서 목정균 선생님이 쓰신 그 글을 또 인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시영이 동학 90력의 중심에 있으면서 온건 노선을 유지했고 최재우에게 최시영으로 넘어오는 지점에서 최재우의 절대적 정규운동에서 최시영의 현실에 접근한 사회개량 운동으로 인계되어 양자가 두드러지지 않는 상대의 길을 걸었다고 평한다. 그러다 강력한 90력의 힘이 응축되어 90력에 대응하는 원심력이 강해지면 서인주, 서병학, 전봉준과 같은 강경 노선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가보농민 전쟁 같은 경우에 이러한 이제 원심력이 강해지는 90력에 대항하는 강경 노선이 강해지면서 이제 그것의 균형이 깨지면서 촉발되었다. 뭐 이렇게도 보는 방식인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안민의 공의식과 최재우의 사회변형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871년에 이제 이필제가 주도해서 일으켰다가 실패로 끝난 영해교조 신혼운동이 사실은 최시영의 동학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줬었죠. 그래서 최시영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다시 강원도 지역으로 단합하게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동학을 재건하는 그런 이제 바탕을 기틀을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이후에 이제 그 드론에서 활동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계했고 1890년대의 교조 신혼운동 때라든지 1894년 동학국민혁명 때의 총기포를 굉장히 이제 최시영이 망설였던 것, 신중했던 것 그런 것들이 이때 얻은 교훈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최시영의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보국안민의 공의식에서 보국보다는 안민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향이 되었고, 최시영은 동학교단의 위기를 겪으면서 보국이라는 가치보다는 동학교단의 재건과 강화의 연장에 내부 구성원들의 조직력 배가를 통해 스스로 안민의 바탕을 다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시영의 신분타파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며 강조한 것도 사회 내부의 모순적 사태를 해결하는 노력이 대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최시영이 활동하던 당시는 1876년 조일간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고 서구 열강들이 조선의 주도권을 놓고 굉장히 이게 조선 내에서 갈등을 벌이던 시기였는데 이런 시기에 이제 최시영이 국가의 전망과 관련해서 보국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제 언뜻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라가 대내적으로 불안정하고 혼란에 가중될수록 동학에 입도하는 도인 수가 늘어나고 또 조정 정부에서는 이 삼남지방 이남으로까지 동학의 단속을 좀 강화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학교단 내부를 단속하고 정비하기 힘든 상황 그리고 관의 압박과 추적을 피해 비밀리에 포덕을 지속해야 하는 사명을 놓지 못한 처지에서 최시영은 모든 역량을 동학공동체의 결속과 체계적인 정비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은 이러한 이제 최시영의 동학공동체, 특히 최시영의 공의식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이제 최재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국안민의 창조적인 공의식을 최시영이 얘기한 보국안민의 창조적인 공의식을 유지하면서도 최재우가 얘기하지 못했던 안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러 방식으로 실천할 바탕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 그 동학 조직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목숨을 걸고 사실은 만들어낸 것이고 1863년에 파접이 된 이후에 1878년에 이제 다시 개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도인들이 어떤 공론장 기능을 한다고 하죠. 여기서 향하설이 그 유명한 향하설이죠. 향벽설이와 향하설이를 고민해봐라. 무슨 뜻을 양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토론 공론장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이해가 교조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공론장에서 토론을 통해 구성원 중심으로 도모되었다는 것. 최시영의 동학공동체는 공감의 연대의식이 절대적인 신앙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생활세계 구성원 모두가 안민의 능동적 주체로 표면화된 상태로
평등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공동체 내부의 연대 노력이 강조된다. 이것이 안민을 강조하는 창조적 공의식의 창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그 생활실천 11개조의 실천 조목 만들고 또 서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하지 말고 돕자는 유무상자 의식, 이런 이제 끈끈한 연대 의식 강화죠. 그리고 84년에 이제 유김직을 구상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전문화를 하는 거죠. 전문화를 해서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적 그런 의식이라든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 동학교도인들에게. 그리고 여성을 위한 이제 내칙 내수도문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생활시설 10조를 또 1890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 조항 발표와 체제 정비의 모습은 동학공동체 구성 모두가 평등하게 하늘을 모시는 존재로 평등한 관계에서 공동체가 구성되는 영성 공동체의 초발적 신념을 지키며 사회적 실천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을 채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계천을 윤상호가 부정하면서 이게 그 천민 출신 남계천을 이제 윤상호라고 하는 인물이 또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런 그 분쟁 어떤 그 조직 내부의 분쟁을 천민 출신 대응할 때 천민 출신 남계천을 전라 좌우대 평의정과 도적주를 겸임하게 하는 그런 이제 파격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학이 처음 출발했던 그 초발심의 모습, 그것을 강고하게 유지하는 그런 이제 의지를 사실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이제 평등한 동등성을 지닌 각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화합하는 형력의 실천적 태도가 관철돼야 된다. 동학 조직 내에서는 이것이 절대 꺾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최시영이 오랜 세월 동안 동학 공동체의 도약적 정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할 수 있었고요. 민중의 일원인 최시영 자신이 민중 안으로 들어가 사회협을 실천한 결과다. 최시영의 공의식은 공변됨을 지향하는 성격보다는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시영의 동학 공동체가 존재하고 유지되었던 것 자체가 한 시대의 사회적 변혁이 이행되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었다고 하겠다. 예, 그럼 나가는 말이 간단하니까요. 빨리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가는 말도 사실 좀 급하게 써가지고요. 예, 제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9세기 들어오면서 사회는 기존의 질서가 퇴색되며 민생의 삶이 더욱 공공하고 고통스러워지던 시기였다. 따라서 밀란도 빈번하게 발생하던 시기가 19세기이다. 최재훈은 이 당시 혼란의 원인을 각자 위심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군신, 부자, 사회유지 역할의 주체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진단은 곧 시대에 불응한 팽배져 있음을 의미한다. 또 이때는 콜레라가 전염병으로 창궐하던 시기였다. 이런 대내적인 불안과 함께 19세기 중반부터 조선의 해안에 잇따라 등장하던 서양 선박들은 서양 세력이 침탈당하는 중국의 사정을 남의 일로 여길 것이 아니게 되었다. 대내외적인 불안의식을 두고 최재훈은 보고가민의 계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심각한 염려를 드러낸다. 최재훈의 무력을 동원한 서구 운명의 동아시아 침탈의 연장에서 서학을 부정적으로 판단했고 보고가민은 그 우려에서 나왔다. 최재훈의 보국은 유교적 소양이나 위정착사파의 개화파 인사들이 이해하는 나라를 지킨다는 보국식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한다. 한나라의 평등한 백성으로 나라의 정립을 도와서 민중의 안정을 지향한다는 이해이다. 이러한 이해는 국가의 하부 계층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가능한 이해 방식이며 최재우 역시 같은 계층 사이에서 서로를 공감하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위기 극복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고민했다. 서로를 공감하는 연대의식에 있어서는 최시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최재우, 최시영 모두 영성을 체험한 인물로 자기 내부의 영성을 자각하여 인간 생명의 근원적 핵심을 확인하면서 영성주의 방식으로 천리와 천명을 이해했다. 최재우의 동학공동체는 영성을 자각한 후 영성의 발산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최재우의 영성주의에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영성의 발산을 통해 평등의 주체성을 확보하자는 주제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최재우의 공의식은 영성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구상하며 창조적인 공의식을 창출했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 공동체적 공의식의 자장 위에서 안민보다는 보국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시영은 발산의 지향이 강했던 최재우와 다르게 구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학공동체 유지의 방식을 전환한다. 최재우의 처형 이후에도 존속하는 동학에 대한 관의 탄압이 강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871년 영해 교조 시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교단이 와해되지 않고 지속적인 결속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시영은 사회적 정황을 수렴하는 행보를 통해 자생적 풀뿌리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보국안민의 공의식에서 보국보다는 안민에 더 중점을 주는 방향으로 발양되었다. 최시영은 최재우가 제시하지 못한 안민을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영성을 일상의 생활세계에서 몸소 체득하는 수행의 모습을 보인다. 최재우와 최시영의 동학공동체의 부상의 제안과 공의식의 차이에는 동학의 창조와 계승을 둘러싼 시기적 조건과 환경의 변화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인간 개개인이 모두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바라며 동학의 초창기 역사를 쓴 최재우와 최시영의 동학은 한 시대의 사회적 변혁이 이행되는 과정이었다고 더불어서 말할 수 있다. 예, 여기까지 일단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해주신 진보성 선생님께 다시 한번 어려운 발표셨는데요. 수고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바로 이어서 송인재 선생님 토론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맡게 된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의 송인재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중국 현대사상인데 몇 년 전부터 한국현대철학분과에서 같이 공부를 한 인연으로 오늘 토론을 맡겨준 것 같습니다. 이 분과 활동 중에 이제 제가 결합했을 때 동학의 최재와 최시영의 저작들을 읽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좀 생각이 나고요. 당시에 읽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서 종교활동에 참여를 했나라는 의문을 가지긴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바라보면서 또 최재우와 최시영의 종교활동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짧게 느낀 점을 한 3쪽 정도로 정리했고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제목은 제목과 개념 설정이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 전체 글의 제목이 동학 공동체 그리고 공의식 그리고 보국 안민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제가 글을 읽으면서는 이러한 그 제목에 나타난 제목을 보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은 최재호 최시영 어떠한 동학 공동체를 설정했고 그리고 공의식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낯선 용어인데 그럼 저자가 공의식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었고 또 최재호 최시영에게는 공의식이 어떠한 차원에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서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모르는 의미이지만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제가 읽을 때는 제대로 좀 잡히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국과 안민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을 끝났는데요. 보시면 보국 안민을 이미지로 떠올려 보면 몇 년 전에 이제 TV에 방영되었던 동학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보국 안민을 깃발을 들고 올라가는 동학군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데 최재우와 최시영의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최재우와 최시영의 어떤 종교, 종단, 운영 방침이나 그들의 사상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그들이 왜 그러한 식으로 동학 교단을 운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데 보국과 안민을 너무 지나치게 좀 상위의 개념으로 놓고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최재우 같은 경우는 영성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을 이제 확장하려는 교도들 모두에게 좀 적용할 발현되기를 바라는 내용들이고 그렇던 내용들인데 앞에 보면 최재우가 느낀 사회상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보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타당한가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국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최재호가 남긴 글이나 행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종교적인 내용들을 그치고 있어서 그것을 보국으로 말할 수 있는가라는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안민도 마찬가지의 생각인데요. 최시영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재호가 있던 시기와 달리 굉장히 외부적인 좀 탄압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종단 운영에 영향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사인여천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종단 운영, 교단 운영의 변화상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또 이게 뭔가 좀 굉장히 좀 중점이 바뀐 것처럼 안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 마지막 결론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중간중간에 물론 최재호가 이제 동학을 창시한 동기에는 그 개인의 사회적 체험이나 어떤 뭐 신비 체험 이런 것들이 있었기는 하는데 이 중간중간 내용들을 어떠한 최종적인 결론을 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시대의 변혁이 이행되는 과정에 있다는 그런 것을 중간중간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 여기에 뭐 어떠한 영향도 있겠지만 어떤 영향이 있겠지만 2장과 3장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이제 그 뒤에 일어난 어떠한 변혁의 실천에 맞추어 가지고 좀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내용 같은 경우는 또 그것과 연관성이 좀 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여기서 설정한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그것과 어떻게 부합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이러한 내용들을 유지하되 또 제목들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 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최재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뭐 좀 앞에 말씀드렸던 것,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성주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최재호가 이제 국가 공동체를 이제 좀 중시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최재우가 어떤 사회적 체험을 하면서 서양의 침탈 아니면 내부적인 부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일 뿐이지 뭐 이것이 또 그 국가를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이 그 본인의 포교 활동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다라든지 실천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재호가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이게 왜 보국이고 뭐 어찌 보면 뭐 국가라는 것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국가가 좀 무엇인가를 위해서 결정을 하고 국가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를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국가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좀 지적을 할 때 그런 국가에 대한 어떤 관심이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최재우의 말을 하면서 보국은 다른 뜻이겠지만 그러한 설명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재우를 이제 보국에 중점을 두고 말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최재우가 종교를 창시하고 그것을 초창기에 운영을 할 때의 방침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보국과 안민을 뭐 상위 개념으로 놓고 판단의 근거 그리고 나중에 서술을 할 때 다시 초안을 내는데 정작 이 내용에서는 그것이 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설명을 하실 때 뭐 종교 공동체에 대해서는 의식을 하시면서 몇 차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이제 보국이라는 단어에 대한 좀 의문은 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시영인데요. 최시영 같은 경우도 이제 안민을 중간중간에 말씀하셨지만 그것들이 저는 최시영 앞에 그와 마찬가지로 최시영이 이제 동학 집단을 운영을 할 때의 어떤 상황이나 거기에 대응했던 내용 그리고 이 사람이 사인 여천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후세에 남길 글들을 내렸던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본인의 직관적이고 어떤 본인이 제시했던 발표자께서 제시했던 뭐 안민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삽입을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되지 못하는 점들을 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시영이 이제 포교를 할 당시에는 최재우보다 상당히 좀 엄혹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수렴적 확장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이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동학 공동체를 말씀하셨으니까 이 최재우와 또 연관성이 있으면서 최시영만 가지고 있는 동학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역시 앞에서 제가 거론했던 문제가 좀 여기에 보이는데, 내부의 역량을 최시영이 계속적으로 이제 결집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훗날 사회 변혁 운동으로 이제 표출이 되었는데, 이 최재우 자체의 어떤 행위나 논리 속에서 사회 변혁 운동과의 연관이 어떻게 좀 찾아볼 수가 있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찾지를 못했고, 그냥 후세의 관점에서, 지나간 관점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있는 위치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게 안민으로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 안민이라는 것이 제가 전체 제목도 있고 계속 설명한 틀도 있고 한데, 보국이 무엇이고 안민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어떤 그 필자의 파악이나 좀 상세한 세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좀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왜 안민이라고 하는지, 뭐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그냥 짐작은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짐작을 읽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필자가 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안민으로 해석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어떠한 걸 가지고 좀 안민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저는 듣고 싶습니다. 뭐 이상 제가 동학에 관련된 글을 읽은 정력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논평을 해서 부족하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읽은 인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지정 토론해주신 송인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예, 사회자가 조금 개입해서 질문을 조금 간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송인자 선생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 컨셉이었던 우선 공의식, 그러니까 이 전체 주제로서의 공의식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가 첫 번째 주제였던 것 같고요. 나머지 주제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다 결합되어 있던 건데, 이 어떤 이원 구조, 그러니까 최시영과 최재우와 최시영의 이원 구조에서 보국과 안민이라고 하는 개념 규정 또는 개념 설명에 필자의 자의성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를테면 동학 공동체 원리로서의 최재우의 원심력, 최시영의 구심력이라고 하는 구분도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다음에 이런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리하면 보국과 안민에 대한 구분과 설명을 필자가 자의적으로 하신 건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 동학 공동체 원리로서 거기서 강조되고 있는 최재우의 원심력, 그다음에 최시영의 구심력, 이 구분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잠깐 쉬었으면 좋겠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요. 바로 그냥 답변 벌써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성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공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공개념이라고 하는 말들은 있는데요. 이거는 개화파라든지 유교의 유교 직인 사회에서 이 사람들 유학자들이 생각했던 이제 공적 관념,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거든요. 근데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사회 공동체에서 사회 반대되는 입장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선에서 뭐 사회적으로 얘기했었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공유해서 생각해야 될, 공유해야 될 어떤 그런 지점들, 이런 지점들의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을 사실 공론, 무슨 뭐 공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기 공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의 어떤 창작물이고 개인의
사상의 전개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공의시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동학 내부에서 자신들의 어떤 방향성 또는 이제 정체성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이제 뭐 최재우의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동학 공동체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산, 구심 뭐 이런 얘기들은요. 이제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사실 임의적으로 갖다 붙인 개념입니다. 예, 이 동학 연구에서 그동안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근데 구심이라고 하는 건, 뭐 구심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동학 연구들에서 이제 최시영의 어떤 최시영의 동학 조직을 구성할 때의 구성을 어떻게 조직을 유지하느냐 이런 것에서 이제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얘기가 사실 나왔었거든요. 원심력은 밖으로 이제 발산되려고 하는 것이고 구심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집약하고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그 공동체가 동학이 정말 커져가는 동학의 그 위세하고 그 규모가 커져가는 그런 과정에서 최재우와 최시영 간의 어떤 그 포접이라든지 포덕이라든지 포교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사회적인 변화, 사회의 그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여기에 대응하면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발상과 구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어들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국과 안민 같은 경우에도 좀 이거는 저도 이제 그 토론자 선생님께서 송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국과 안민이라고 하는 건 이거 자체도 사실 그동안에 최재우와 최시영 또는 이제 손병희에 가서 손병희까지도 보국 안민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국과 안민을 사실 제가 좀 자의적으로 많이 이제 그 동학의 어떤 그 동학 공동체 안에서 그 동학의 그 형성 과정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어떤 대응 이런 양상들로 보국과 안민을 좀 이제 나눈 그런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우와 최시영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보국이라고 하는 측면은 1차적으로 동학이 처음 창도가 되었을 때 이제 어떤 동경대전이라든지 용담유사의 많은 그 사례들이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뺐습니다. 빼고 이제 정황적으로 좀 설명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집어넣어서 보국이라고 하는 것이 최재우가 얘기했던 보국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라든지 그런 텍스트에 담겨 있고 또 최재형 같은 경우에도 안라고 하는 것의 어떤 예시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을 해서 보국과 안민에 중점을 뒀던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최재형의 공동체와 최재형의 공동체에서 최재형과 최시형이 주목했었던 관심을 두었던 방향이 다른데 그것을 보국과 안민으로 나누어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을 좀 많이 제시를 사실은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계속 좀 이어가면은요. 아까 그 발표할 때 이찬희 선생님께서 바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참고로 이찬희 선생님은 이제 다음 달 원래 발표의 발표자 대종교로 발표를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찬희 선생님 직접 진보 선생님께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분만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너무 2시간 연장을 하면 그렇지 않나요?
그럼 6시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짧게 그냥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네, 그냥 그대로 그냥 동학의 예. 하나님은 이게 범신론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뭐 문제신론 분명히 기독교처럼 초월신은 아닐 텐데 저도 이게 좀 되게 어렵고 궁금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성격의 신 개념도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인내천 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인내천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좀 뭐 발표자분 아니면 뭐 또 논평하신 선생님께라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동학의 세계관이 범신론인지 범죄신론인지, 그리고 이 글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결국 마지막 동학의 마지막 표이기도 한 그 인내천이라고 하는 그 구호를, 그 하나의 개념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뭐 진보선 선생님께 답변을 먼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종교 개념적으로 잘 몰라서 범신론과 범죄신론의 차이가 좀 이 차이를 사실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동학에서 예를 들면 이제 최재우 같은 경우에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 공동체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시천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죠. 영성을 이제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 시천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천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대상, 이 천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사실 자주 이렇게 최재우의 그 글들에서는 보이거든요. 천을 이렇게 천에 대해서 상정을 하는 것을 보이는데 최시영 같은 경우는 사인여천을 얘기하면서 일상 속에서의 그런 영성을 좀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한 이제 해월신사 법사 같은 데에서 보이는 글들은 말들을 보면은 이 한울이 있는 것은 어떤 인간들 사회 외에도 모든 것들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모든 개개, 모든 사물들에도 이 영성, 한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 그 영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시영 같은 경우에 최시영의 이러한 이제 어떤 인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학을 이제 생태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입장들이 사실은 또 있죠. 근데 이제 손병희 시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인내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어떤 그 창조라고 할까요? 또는 문화 운동의 어떤 시각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양성, 새로운 어떤 강한 도약의 어떤 발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또 인내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공부를 좀 더 해봐야 좀 답변을 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동학에 대해서 사실 몰라가지고 발표를 하게 돼서 답변이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질문자께서 토론자께도 혹시 만약에 답변이 가능하면은 답변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송인자 선생님 혹시 관련해서 저는 뭐 답변 드릴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예, 김문영 선생님. 우선 이창희 선생 그 범신론하고 범죄신론, 그 범죄신론이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것을 가지고 보면은 만물이 신 안에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면은 보다 일반적인 범신론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동학의 경우는 만물이 각자 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범신론에 가깝지 않을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진보성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소감 겸 질문 겸을 하나 드리자면, 우선 아주 귀한 논문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면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송인재 선생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 글의 중요한 공력은 동학 내부의 최재우와 최시형의 차이와 연계를 구체화함으로 인해서 동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 현상을 좀 더 역동적이게 이렇게 보이게끔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진 선생님이 중요한 수단으로 삼은 보국과 안민, 그리고 발산과 수렴, 이 대비가 과연 적절한가, 잘 맞아떨어져 들어가는가 하는 데는 저도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진 선생님이 조금 더 생각을 갖다듬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하고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것도 또한 동학의 역동성을 드러내준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 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도울 보자가 아니라 보전할 보자 용례하고 용례를 통해서 그 차이를 통해서 유학과 동학의 차이를 설명을 부분적으로 시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도울 보자하고 보전할 보자 용례가 막 뒤섞여서 나와요. 위정척사파 인사들에게서도 이 도울보자, 이 수레거변에 하는 도울보자 용례가 많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이때 당시의 사례들을 좀 더 많이 모아서 분류를 좀 치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독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을 텐데 주셨는데 60년대 단계에는 우선 천주교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가 되면 이제 개신교하고의 관계, 이거 당연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거거든요. 당연히 의식했을 거라고요. 부분적으로는 닮아가고 부분적으로는 차별 지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 속에서 이 동학을 구별짓고, 그래서 동학의 여실한 면모를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항목이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국 안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미 기독교도들은 쓰지 않는 그런 거겠죠. 쓰기 어려운 그런 걸 거예요. 뭔가 이게 분명히 다른 게 있다고요. 근데 다른 것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거는 관심인 게 영성 체험 문제. 제가 들은 바로는 영성 체험은 교조인 최재우와 그다음에 이제 최시영 두 사람의 영성 체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기타 동학 교도들의 영성 체험, 뭐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논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듯 싶어요. 그것 없이 그야말로 최시영이 의도했었던 바대로 공동체 내부의 어떤 그 집단적인 규율이라고 할까요? 이것만으로 종교 활동이 가능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뭐 당시에 보면,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 한참 후에도 20세기 들어와서도 그렇고 도 닦는 사람들, 도 닦으러 산에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 무수히 많은 시절이거든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많죠.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흐름과 이 동학은 어떤 연계가 계속 유지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좀 지목을 뭐 이 논문에서가 아니더라도 차후에도 해주시면은 좀 더 동학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예, 공무 문제,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역시 이제 송 선생님 지적하셨듯이 궁금했는데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게 유학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국가 혹은 그 대변자인 국왕이 곧 공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 얘기하는 이 퍼블리시티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이거는 개인 간의 어떤 공간이 상정되고 나서 공의식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퍼블리시티라고 하는 것은. 유학에서 얘기했던 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동학교도들 사이에 혹은 동학교도 집단 내부에 그런 공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을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일까?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것에 가까운 걸까? 아니면 유학자들이 얘기하던 그런 것, 여전히 그런 것일까? 뭐 이러저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문에 아주 간단하게라도 개념적 전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김문영 선생님의 말씀은 그 동학 사상의 어떤 역동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학과의 어떤 긴장 관계, 그 다음에 당시 동아시아 사상사적 관계, 그리고 뭐 개신교, 기독교와의 어떤 대립의식, 그리고 20세기 이제 전후반기의 사상적 흐름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게, 그러니까 동학 사상의 역동성을 참고하기 위한 다른 어떤 사상사적 지평을 조금 함께 고민해서 이제 탐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지적이셨던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진보 선생님께 다시 답변 가능하시다면, 만약에 답변 가능하시다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그 동학 내부에서 이제 최재호와 최시영의 어떤 차이, 저희가 이제 잠깐 참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분과에서 동학 관련해서 이제 단행본을 공부하는데 그 방향성이 동학의 어떤 뭐 이론이라든지 개념보다는 사회적 어떤 조건의 변화들과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제 동학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글을 써봤는데요. 사실 글이 이제 좀 급하게 좀 급조되다 보니까 빠뜨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외부와의 특히 유학과 동학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특히 보자를 쓸 때 이제 보장할 보자와 도울 보자라고, 이게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치밀하게 좀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좀 검색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김문영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류를 좀 치밀하게 해서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성 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최시영과 최재우의 그 영성 체험에 대해서는 계속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손병이라든지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어디 지도급 인사들에 대해서도 영성 체험에 대한 얘기가 사실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학이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도 김문영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영성 체험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최시영보다는 최재우가 더 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최재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고무가 되어서 그런 이제 자기 체험을 얘기하면서 구전으로서 그 동학 조직의 어떤 그 소규모 공동체성 조직을 더 강화할 수 조직화할 수 있었겠지만은 최시영 같이 이렇게 규모가 늘어나면서 사실 최시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그쪽으로 또 조직의 구성, 조직화의 어떤 조밀화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그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공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좀 공을 이제 퍼블릭으로 보통 얘기하고 다 함께 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먼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들을 좀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제가 이제 공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설명을 좀 썼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변될 공자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이제 공론이라고 조선시대 때 공론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게 이제 여러 다수가 지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지식사회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 그것을 사실 또 공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공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사회 풍속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거대한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 빼면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집어넣을 거면 사실 여기에 대한 좀 더 다른 이론적인 전제들을 좀 제시를 하고 나서 규정을 해서 보국과 암민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맥락에서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과에서는 보국 암민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 최재호가 보국 암민을 실제로 얘기를 했고 최시영은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손병이 가서 다시 보국 암민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사회에서 이제 어떤 공적이라고 하는 것, 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포커스가 바뀐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는 얘기했는데 사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리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제 앞에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질문을 받을 텐데, 예, 그래서 저도 한기석 선생님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굳이 기계적 구분은 아닌데요. 동철 연구자 두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서철 연구자 한 분 꼭 듣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기석 선생님께서 조선 후기 공론장과 공공성에 대한 어떤 그 글을 발표하신 게 기억이 나서요. 그 질문의 기회를 한기석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학 관련돼 가지고 공개념과 연관해서 글을 쓰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잘 배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요. 근데 동학 시기의 공개념이라는 것과 이제 연관해서 지금 풀이를 하시고 또 보국 안민 개념을 가지고 평등성이라는 그러니까 동학의 영성 개념 가지고 평등성이라는 차원과 연결해서 뭐 논문 쓰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동학 시기에 그러니까 19세기 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공이라는 개념이 질적으로 좀 의미가 변화하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들이 구조적인 변화들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동학 종교 공동체 안에서 그 사회 구조의 변화상이 나름대로 좀 수용이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동학 종교 공동체 나름대로 자체적인 공개념 또는 공의식을 형성을 했는지 그리고 공적 문화를 형성을 했는지 이것이 사실은 저한테는 궁금한 점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좀 진보성 선생님께서 아직 답변을 해주시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국이라는 그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저는 보국이라는 용어가 사대부와 군주 사이에서의 협력적인 정치 형태가 조선의 그 전반적인 지배적 정치 문화였잖아요. 군신 공치라는. 그런 상황이 제가 알기로는 19세기에서는 군민 공치의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정조 시기에 그 백성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소를 올린다든가 격쟁을 한다든가 하는 거를 이제 허용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는 국왕을 보좌하는 그런 신분이 사대부나 관료에게만 한정이 되었었다면 19세기 이후에는 민이라는 그러니까 신양 계층들이죠. 요호 부민들이나 뭐 그리고 또 뭐
또는 뭐 지방에서의 그 민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뭐 큰 세력은 아닙니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문화들을 통해 가지고 동학에서도 공적인 문화를 나름대로 형성하는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만 그게 문헌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까 해서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도 보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영성이라는 측면을 평등이라는 개념과 연관해 지었는데,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영적인 그 체험이, 과연 그 영적 체험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정신적인 고차적 정신을 갖고 있는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 평등성이라는 지평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예, 바로 진보 선생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군신 공치에서 영종조 때문에 군민 공치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회에 사회가 아니죠. 이런 이제 소원제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좀 퇴색이 됐죠. 그러면서 이 뭐랄까요, 그 관계에서 이 향촌에 개입하는 그러한 사례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보국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좀 부정하는 면이 뭐 동학교도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영성주의가 사회적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지평이 과연 이제 어떻게 있느냐 이번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최재우의 영성에 대한 경험과 최시영의 영성에 대한 경험이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이제 그 서로 간의 이해를 대화에서 최재우와 최시영의 대화에서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됐고 정리가 되고 구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 대화에서도 그냥 뭐 조화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제 행동했었던 것들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신분 고하에 대한 그 신분 고하 자체에 대한 어떤 저항성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개벽된 세상, 이제 변혁된 세상을 추구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일상생활 안에서 뭐 그 여성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든지 어린아이한테 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은 사실은 보이지가 않았겠죠. 근데 특히 최시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최재우보다도 영성 체험의 그런 강도는 좀 소략했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좀 더 이게 그 뭐랄까요, 좀 더 확장되는 그런 그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만물 그 평등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왕陽명이 생각했었던 것들 사물에까지도 이렇게 유전되고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발상들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얻은 그 자체만으로서 어떤 사회적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지평으로 나아갔다고 하기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사회적 불만의 어떤 사회적 조건들의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가 되면서 오히려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생각들을, 주장들을 훨씬 더 또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최재우 시기보다 최시영의 시기에 뭐 동학에 대한 탄압도 심해지고 대내외적인 그런 상황도 훨씬 더 좀 심각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 결합되면서, 그리고 이제 사회적 조건, 외부적 조건들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서 어떤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제 강하게 추동력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두 개가 좀 조화가 되면서 융합되면서 능동적으로 현실을 판단하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정리한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발표회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서요. 한편으로는 되게 고무적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제가 우리 진보 선생님께 너무 큰 짐을 오늘 유달리 많이 오셨고 유달리 집중도가 높습니다, 다들. 그래서 지금 김교빈 이사장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말할까요? 이사장님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이크 키셔야 돼. 예. 그냥 왜 아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동학 가지고 그 한철량이 연구인데 제일 앞에는 그 1995년 그때 연구가 있고 그거는 그때 근양대 분과 여기 계신 김문용 선생님도 같이 했고 같이 하다가 분과를 나눠서 할 때 저 김원열 뭐 이런 박형환 이런 사람들이 동학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 또 2000년 초에 아마 제 기억에 희망의 원리 유토피아 이런 제목으로 박정호 교수는 거의 한 10명 정도 동아시아 근대의 유토피아들 이렇게 연구한 성과들이 조금 더 좀 반영되었더라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일 근본적으로 이 논문이 최재우, 최시영을 비교하는데 이게 과연 비교가 가능한 것인가? 왜냐하면 최재우는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분명한 저술이 있고 최시영은 그런 게 거의 없이 그야말로 동학 조직을 복원하거나 또 그 동학 정전들을 간행해내거나 이런 주로 일화와 약간의 실천 따라서 둘을 같은 잣대로 놓고 비교하는 게 좀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시형을 얘기하면서 한 페이지의 제목이 동학의 재건과 영성 공동체와 사회적 실천 공동체의 융합 이렇게 돼 있는데 최시형에게 사회적 실천
실천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당 부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저희가 95년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동학을 봐 나갈 때 그때 그 동학 교도들을 어윤중이 임금한테 보낸 장계 또는 황해도 동학 도들을 포벌하는 과정에서의 문건들 굉장히 여러 군데 동학당을 셋으로 구분하고 하나는 진정 동학당, 진짜 동학교도 이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시적 동학당, 그냥 잠시 동학에 몸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동학당, 거짓 위자를 썼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최시영 같은 경우가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남접이 손병할 때 손병이에게 남접을 쳐라라는 깃발을 가지고 남접을 막으러 내려 보냈고, 그렇게 내려왔던 손병이가 논산에서 남접과 조우하고 전람기를 찍고, 그리고 함께 올라간 싸움이 공주청 싸움이 되는데, 그랬을 때 그렇게 남접을 적대시하고 남접의 사회적 실천을 막으려고 했던 두 주를 사회적 실천 공동체, 그런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본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그 채팅창에도 다 올라와 있긴 한데요. 그게 제가 좀 정리하면은, 하나는 기존 연구 성과가 반영이 좀 안 된 게 아쉽다라고 하시는 거였고요. 최시영, 최재우라고 하는 두 명의 걸출한 사상가가 남긴 저술로 놓고 봤을 때 두 사람을 이렇게 1대1로 비교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최시영이 이제 동학교도 내에서의 어떤 분열성도 있었고 적대의식이 있었는데, 과연 그 공동체성을 유지시키는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진보 선생님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발표의 주제를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한철원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도 이제 좀 심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조금 급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찰 예전걸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이 누락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재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재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저술을 했습니다만은, 최시영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저술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원행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을 뿐인데, 맹자 같은 경우에는 맹자가 이제 만장이나 공손추 같은 제자들하고 같이 직접 저술을 했고, 순자 같은 경우 그렇지만, 논어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거를 이제 일화로 언행을 남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재우의 천도교의 자료들이 어느 정도 사료 가치가 있지는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8쪽에 그 제목이
이 남접과 북접의 어떤 그 대립 양상,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러한 최시영이 어떻게 보면 원건주의적인 그 동학 내부에서의 입장, 그리고 급진파로서 얘기되는 그 전봉준의 이제 남접, 여기에 이제 그 갈등 양상,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실천 공동체의 융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사회적 실천 공동체, 얘기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1890년대 이전까지로 사실 상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학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떤 뭐 11개조, 10개조 또는 이제 내칙, 내수도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 공동체 내부에서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모이면은 좀 더 이런 것들이 각각의 공동체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게 되면은 이제 동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아까 제가 제 글에서 표현했습니다만 안민을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최재형식으로 얘기하면요, 그런 이제 사회적 실천으로서 지향을 얘기한 것이고, 이 부분에 이제 북쪽과 남접의 어떤 갈등 상황에서는 또 다른 논의, 최시영의 공동체도 동학 공동체도 또 다른 논의로 잘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연구에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여기 예. 3개 질문 하셨죠? 답변 다 하셨나요? 예. 네. 다시 뭐 추가 질문 있으신 것 같아서 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없어요. 아, 예. 그 지금 그 화면상으로 보이는 이제 논의와 별도로 채팅창에서 또 역시 계속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그 저도 막 산발적으로 나와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 채팅창에서는 계속 범신론, 그러니까 신관, 동학의 신관관념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가 논의가 한쪽에 있었고요. 공개념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제시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다 여기서 다시 질문을 통해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의견 제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채팅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제가 올해까지 3년째 지금 원래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의가 뜨겁게 참여해 주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낯섭니다. 다음 3월 달에도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될 텐데요. 예, 더 하면 사실 제가 그 발표자께 너무 실례인 것 같아서요. 한 분만 딱 더 질문을 받고 2월 원래 발표회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 한 분만 더 오늘 발표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수 있으신 선생님들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종미 선생님,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우리 그 한길석 선생님이 이렇게 딱 처음 됐을 때 서양 철학 하셔서 그렇다고 아까 박민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서양 철학도 동양 철학도 잘 모릅니다만 이제 그냥 어떤 얇은 어떤 제 경험, 읽었던 경험으로 질문드려요. 그러니까 최재호가 이제 어떻게 동학이라고 명명했을 때는 서학, 그 당시 이게 외세로 또 통칭되기도 하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래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이런 사상을 펼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 김부선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그 협의적인 어떤 내용, 동학 사상의 뭐 영성이라든가 뭐 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도 고맙게 잘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공부가 됐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공이 이 공산주의 할 때 공 함께, 그러니까 같게하다, 함께하다라는 그 공의 의미로 이 동학을 오히려 풀어나가면 더 넓게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평등 사상이죠. 뭐 교과서적으로는 유불선을 합친 게 동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티피컬하게 얘기들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데서 보면 유교, 두교 보면 제가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그 관련 텍스트들을 그 어떤 군시 아주 하이라키가 분명히 있고, 그 안에서 공적, 퍼블릭한, 아니면 뭐 그 어떤가요? 공리주의의 공처럼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평등과 관련돼서는 사실 제가 그 서학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천주교였죠, 카톨릭.
거기에서 오히려 그 평등 사상 때문에 뭐 그 정약 일가도 다 뭐 죽고 했던 거였고 유교 유학자가 그런 걸 들이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얄팍한 지식으로 제 기억을 더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성을 그 지금 평등 사상으로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조금 그 오히려 유교적 아까 이찬희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부르신 것 같은데 그 이 카톡방 채팅방에서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어떨까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내천 사상 영성과 또 관련된 건데 이거 사람 인자잖아요. 근데 이제 동화 가면 사람들이 우주 만물 그리고 뭐 스피노자의 그 자연 피지컬한 자연 뭐 아니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자연 만물 도교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체제의 인내천을 풀고 있는데 오늘도 그랬듯이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인간학에 관련된 거 아니가라는 저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인내천이라는 사상도. 그래서 물론 뭐 태극모고 오늘도 나왔지만 근데 이런 것은 뭐 청도 그 동학상에서 뭐 처음 나온 건 아니었죠. 뭐 태계도 성악식도를 뭐 올리면서 태극모 제1도로 뭐 태극 그걸 했고 뭐 여현 같은 시기에 젊은 나이에 여현학 잔영강인가 기억에 이런 사람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내천 사상과 영성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들 다른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바가 더 있으면 진보수 선생님께 들으면 더 좋지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예, 예, 다시 좀 더 큰 질문으로 왔는데요. 공 개념에 대한 설명 좀 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의 공 개념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 개념의 의미가 지향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좀 더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셨고 네. 하나는 인내천의 어떤 확대 가능성, 개념 확대 가능성 물어보셨습니다. 예, 진보 선생님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학 관련해서 요즘에 그 이제 공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동학 사상과 동학의 그 전개 양상을 풀어낸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공공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은 공변들 공보다는 이제 커먼스의 의미, 예, 다 함께 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공공을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뭐 최시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손병이 가게 되면은 그러한 공공에 대한 그 논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눈에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다 함께 공이라고 하는 그 주제 의식을 가지고 동학의 성격을 풀이한다는 것은 저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천 사상이 만물 우주를 확대할 수 있는지의 해석은 손병희의 인내천 같은 경우는 손병희가 이제 주창을 하게 된 건데요. 사인여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이제 우주적 확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예, 사물이 전부 다 이제 하늘, 그러니까 뭐 베르그송의 설명에 의하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원초적 충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엘랑비탈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생명의 어떤 도약을 얘기하고로 나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물론 맥락은 다르지만. 그래서 인내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사회자의 박물전 선생님이 논문을 많이 쓰셨어요. 천도에 관련해서. 그래서 사회자께서 대답을 해주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저한테 넘기셨는데 저 인내천은 쓴 적은 없고요. 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발표의 마지막 그 김문영 선생님께서 주신 코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건 발표자께서 꼭 한번 확인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시영 자체가 주는 최시영 철학이 주는 어떤 그러니까 동학 전통사에서의 어떤 묵직한 그게 있었잖아요. 사인여천이라고 하는 개념들도 포함돼서 그러니까 급진성, 혁명성 이런 것들도 오히려 최저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으니까요. 그거 한번 격려 겸 조언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뭐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진보 선생님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땀을 뻘뻘 흘리셨을 것 같은데, 예,
인사 말씀하면서 예.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요. 이렇게 땀이 나지 않습니다. 아, 예. 그, 예, 그러면 고생해 주신 오늘 진보선 선생님, 그다음에 또 토론해 주신 송인자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걸로 2월 원래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3월 원래 발표에는 지금 참여해 주신 이찬희 선생님의 발표, 그다음에 그 이종철 선생님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월 달에도 또 다 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 17분 오셨었거든요. 최대 많을 때는요. 네, 그러면은 3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한꺼번에 나가겠습니다.